성공하는 투자자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자금의 우위입니다. 자금의 우위를 이제 확보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 관리의 측면, 두 번째는 시드머니의 측면. 그럼 먼저 자금 관리부터 볼까요? 아까 전 우리가 이제 동전의 실험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이론적 승률과 무관한 것 같은 그런 제멋대로의 결과적인 승률을 보이다가 시행이 반복될수록 결과적 승률이 점점 이론적 승률인 50%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승률이 높다 할지라도 한 번에 올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승률이 60%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승률이 높은 어떤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매매에 올인을 하게 되면 한 번만에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확률이 40%나 됩니다. 하지만 두 번의 매매에 나누면 두 번 연속으로 질 확률은 16%로 감소하고 세 번의 매매에 나누면 세 번 연속 질 확률은 6.4%로 감소하고 10번, 20번으로 나누면 그렇게 파산할 확률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게 되죠. 아무리 확률적 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자금을 적절히 분산해야 파산하지 않고 그 확률적 우위를 온전히 나의 이익이라는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아까 전 확률적 우위를 다룰 때 얘기를 했지만 트레이딩을 할 때는 1회당 매매 자금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잘게 나눠서 시점을 분산하고 장기 투자를 할 때는 한 종목당 매매 자금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확률적 우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산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금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금 크기가 되어야겠죠.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러 종목에 투자한다는 것인데 제대로 확률적 우위가 있도록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일은 그만한 시간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드가 100만 원이라면 열심히 리서치를 해서 좋은 종목을 10개 골라서 10만 원씩 투자해 봤자 어떤 종목에서 30% 수익이 나더라도 그 종목에서 3만 원밖에 벌지 못하겠죠. 굳이 10개 종목을 분산해서 분산 투자할 노력의 가성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력의 가성비 때문에 시드가 커야 할까요? 시드의 중요성은 어떤 노력에 대한 가성비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알바니 대학 생물학과 교수인 토마스 카라코는 검은 방울새에게 두 개의 씨앗통을 제시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의 통에는 항상 고정적으로 3개의 씨앗이 있고 다른 하나에는 아예 없든지 혹은 6개의 씨앗이 있든지 해서 어느 통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반복 실험이었는데요. 새들에게 이 두 통을 반복해서 학습을 시켜서 익숙해지게 한 뒤에 실험을 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일수록 후자, 즉 아예 없거나 6개의 씨앗이 있는 통을 찾는 빈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카라코 교수는 네거티브 에너지 버젯이라고 불렀는데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운 생물은 작고 확실한 보상으로는 생존 확률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더라도 더 큰 보상이 있는 도박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동물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통계에 따르면 연소득이 6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소득의 0.11%만 복권에 썼는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낮은 사람들은 그 25배인 2.7%를 복권에 썼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미국인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저소득층일 경우 복권이라고 대답할 확률이 그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난할수록 적당한 리스크는 훨씬 더 많이 회피를 했는데 극단적인 리스크를 질 확률은 50%나 더 높았습니다. 주식시장 관련한 통계에서도 전체 자산이 적은 개미 집단은 우량주보다는 복권의 요소가 있는 주식에 집중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통계적으로는 고소득 집단에 비해서 연평균 수익이 5% 정도 뒤처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베타와 알파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명백해지겠지만 적절한 리스크는 투자 수익을 올려주는 반면에 극단적 리스크는 파국을 맞게 합니다. 시드 머니가 너무 적으면 적절한 리스크보다 극단적 리스크를 더 많이 치면서 계속해서 시드를 늘리지 못하는 굴레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시드가 적으면 불리한 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연구마다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일정 소득 수준까지는 부가 증가하면서 행복도도 증가하지만 일정 소득 수준 이후부터는 부의 증가와 비례해서 행복도가 증가하는 속도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부와 행복도 그래프가 평탄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투자 손실에 대한 심적 고통이 적습니다.
손실을 좀 입더라도 그렇게 불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냉정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소득 수준이 높고 시드가 적은 사람은 부와 행복도 그래프에서 이렇게 가파른 구간에 있기 때문에 투자 손실에 대한 심적 고통과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만약 본인이 사회초년생이고 시드가 적다면 절대로 노동소득을 경시하고 전업투자자가 되겠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리의 마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히 주식 투자로 얻는 자본소득의 큰 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수익 대비해서 복리 수익을 그려보면 복리 수익은 이렇게 아치형으로 초기에는 고정 수익보다 속도가 훨씬 더 느리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가팔라집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현재 재산의 90% 이상을 65세 이후에 벌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인 20대부터 30대 초반에는 노동소득에 집중하고 30대 중반부터는 조금씩 자본소득에 쏟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럼 20대니까 당장 투자 접고 본업에만 올인하겠다. 이런 극단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투자 실력이 느는 과정은 몇 개월 혹은 1, 2년 바짝 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점진적으로 갈고 닦아 나가야 하는 인생의 어떤 한 커다란 영역입니다. 그리고 매해 어떤 주식시장이나 새로운 경제 이벤트가 발생하고 각기 컨텍스트가 다른데 그게 하나하나 귀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업으로 올인해서 엄청난 시간을 쏟으면서 주식시장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점진적으로 갈고 닦아 나가야 하는 인생의 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에 막 코인이나 FX 마진 등 온갖 도파민을 자극하는 투기적 상품들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전업 투자자나 트레이더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지 20대이고 시드가 적다 할지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은 투자와 경제에 대한 공부는 꾸준히 하시고 또 시장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매해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와 또 시장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역 금융권의 그런 기관 투자자처럼 올인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팔로우는 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경험이 쌓이면서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그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투자를 목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경험 없이 40대가 되어서 목돈이 생긴 상황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목돈이 있으니까 주식을 해야겠다 하면서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쏟는 시간의 어떤 이상적인 시간 비율은 20대에 8대2, 30대에 6대4, 40대에 4대6, 50대 이후로 2대8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사람의 경제 환경과 직업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본인의 현금 창출 능력도 여러분의 재테크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년생 때는 노동소득을 통해서 시드를 늘리는 것 자체에 집중하면서 투자와 관련해서는 실전 투자보다는 이론 공부와 훈련에 시간을 쏟고 30대 중반 이후로는 점점 커지는 시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확률적 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률의 우위와 자금의 우위가 있더라도 이 우위가 없으면 앞에 두 가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의 우위입니다.